마음과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을 뜻하는 에피제네틱스는 에피와 제네틱스의 복합어인데, 에피는 끝이라는 뜻이고 제네틱스는 유전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 자체가 아닌 유전자 외곽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선진 외국에서는 2004년경 출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경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들은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후성 유전학에 관한 외국의 서적들은 국내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하여 참고한 도서들을 말씀드리면은 당신의 죽음은 DNA가 아니라든지, 또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든지,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퍼펙트 베이비, 후성 유전학, 또 외국 문서로는 제니 인 유어 진이라는 책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유전학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이런 세포가 있고 220종의 서로 다른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859년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유전을 담당하는 것은 물질적 인자일 것이라고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100년에 걸쳐 다윈이 말하는 유전 물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 세포 속에 되면서 세포 핵 속에 이러한 염색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23상, 즉 46개임이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그 크기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했고, 마지막 두 쌍은 남자는 XY 염색체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 염색체로 되어 있습니다. 1933년에는 염색체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DNA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여기 염색체라면은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실패에 두 개의 줄이 감겨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것을 뉴크레오좀이라고 부르고, 이 실패를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닥의 실패로부터 풀어내면은 이와 같은 두 가닥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것이 염색체이고, 두 가닥의 이 염색체 DNA인데, 두 가닥의 DNA 중에 또 메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1953년 분자생물학자 왓슨과 물리학자 크릭의 공동 연구에 의하여 DNA의 구조가 밝혀졌으며, 이 공로로 이들은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크릭이고 이 사람이 왓슨입니다. DNA는 두 가닥의 실과 같이 고여 있으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NA는 두 가닥의 실과 같이 고여 있고, 이 두 가닥의 DNA 뼈대는, 여기에 뼈대는 여기 그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인삼과 당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두 가닥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 두 가닥을 풀어 제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두 가닥의 끝에 사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T는 티민, 그 다음에 A는 아데닌, 그 다음에 C는 시토신, G는 구아닌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에 의하여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두 줄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크릭에 의하여 DNA의 기능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전체가 세포라면은 이 안에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속에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전사에 의해서 메신저 RNA가 되고, 이것이 핵막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트랜스 RNA라고 하고, 이 트랜스 RNA가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이 여러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서로 규합돼서 인슐린, 예를 들면 인슐린 전당배가 되고, 이것이 다시 과정을 거쳐서 인슐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인슐린을 비교해서 말하면은 지금 요 단계가 이것이 인슐린 유전자라면은 이 두 개 가닥이 풀립니다. DNA 두 가닥이 서로 풀리고, 즉 DNA 인슐린 유전자인데 그 반대쪽 풀린 것을 메신저 RNA라고 그러고, 이 메신저 RNA가 리보솜으로 나오면은 트랜스 RNA가 돼서 각 아미노산을 여기에 맞게 규합을 해서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표시하면은 인체의 모든 대사 현상 및 생리 현상은 DNA에서 RNA로 전달되고, RNA에서 다음에 단백질로 생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인체의 모든 대사 현상 및 생리 현상은 이러한 DNA가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DNA가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DNA 중심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DNA 중심 교리는 처음에는 이 DNA, 즉 유전자가 인간의 신체적, 형태적인 모든 특징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까지도 DNA 유전자가 지배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DNA가 인간의 모양, 또 인체의 모든 생리현상, 호흡, 소화, 배설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생각, 감정까지도 유전자가 지배하고, 심지어 행동, 생각, 감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DNA 중심 교리는 그 후 50년간 유전학 연구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DNA 중심 교리가 유전과 진화에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때는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첫 번째 사실은 DNA에서 RNA, RNA에서 아미노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방통행이라고 믿었으나 1960년대 말 이 DNA에서 RNA로 전달되는 역방향으로 가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두 번째 사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전자는 스스로 자신을 켜거나 끄거나 온하거나 오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세 번째 사실은 세포에서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여기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핵을 제거해도 이렇게 핵을 제거해도 많은 세포는 유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2달 혹은 그 이상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유전학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DNA 중심 교리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유전학의 주류가 되었으며 극히 일부의 유전학자만이 후성 유전학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DNA 중심 교리를 주장하는 기존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과의 차이를 보면은 기존 유전학에서는 이 유전자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RNA를 거쳐서 DNA를 합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후성 유전학에서는 DNA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조절 단백질이 조절하고 또 조절 단백질의 배후에는 환경 신호가 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유전학에서는 유전자 결정론이 마치 십계명처럼 지켜지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의 잘못으로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범죄를 일으키는 유전자, 지능을 좋게 하는 유전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환자에게 유전자 지도에서 행복 유전자를 찾아내어 유전공학적으로 행복 유전자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의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지도를 통해 걸리기 쉬운 질병을 확인하고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다 밝혀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벤처 자본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벤처 자본가들이 모여들었고 드디어 1990년 미국을 비롯해 18개국 350여 개의 연구소가 참여하여 2005년까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즉 인간 유전자 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기 이전에 단순한 생물들의 유전자부터 먼저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가장 원시적 생물인 박테리아로부터 3,000 내지 5,000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1271개의 세포를 가진 간신히 육안으로 보이는 선형동물인 엘리칸츠로부터 약 23,000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진화한 과실파리는 놀랍게도 18,000개의 유전자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2004년 10월에 인간 유전자의 거의 100%를 해독하였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의 해독 결과는 유전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짐과 같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리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약 12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한다고 추정했었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숫자는 고작 23,00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유전자의 수를 정리하면 박테리아는
3천 내지 5천 개 정도였고 선형동물 즉 1271개의 세포로 된 선형동물은 유전자의 수가 2만 3천이었고 과실발이는 유전자 수가 18,000이었으며 60조 개로 된 사람은 유전자의 수가 2만 3천이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사람과 1271개의 세포를 가진 선형동물의 유전자 수가 같았으니 유전학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기존 유전학자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전학자들은 지금까지 소수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후성유전학이라는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후성유전학에 관하여 후성유전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학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염색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염색체의 절반은 DNA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조절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DNA 중심 교리에 따라 이 DNA에만 몰두한 반면 극소수의 생물학자들은 이 조절 단백질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의 시작입니다. 조절 단백질은 지금 여기에 DNA가 있으면 DNA 겉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이며 그래서 지금 제1 조절 단백질과 제2 조절 단백질 여기에 청색이 제2 조절 단백질, 갈색이 제1 조절 단백질 등으로 이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절 단백질이 DNA 겉을 감싸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은 지금 여기에 팔뚝을 유전자로 한다면은 유전자가 지금 여기에 Y사스와 또 양복이라는 조절 단백질에 의해서 이중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모양이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후성유전학이란 DNA의 겉을 감싸고 있는 이 제1, 제2 두 종류의 조절 단백질이 어떤 경우에 열리고 어떤 경우에 닫히며 또 조절 단백질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비유하면은 이 유전자는 제1 창고와 제2 창고라는 두 개의 창고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유전자가 창고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유전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자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1 창고, 제2 창고 이 문이 열려야 합니다. 창고문을 여닫는 데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1 창고 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가 바로 제1 조절 단백질이고 제2 창고문을 여는데 필요한 열쇠가 바로 제2 단백질입니다. 이들 조절 단백질을 후성유전 물질 혹은 후성유전체 혹은 후성유전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이 제1 창고문에 여기에 아세틸기 혹은 인산기가 붙으면은 이 창고문이 열리고 제1
창고문에 메칠기가 붙으면 창고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1 창고 문이 조절 단백질에 의하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을 히스톤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에 제2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문에 메칠기가 붙으면 창고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고 제2 창고 문에 메칠기가 제거되면 떨어져 나가면은 창고 문이 열립니다. 이와 같이 제2 창고 문이 조절 단백질에 의하여 문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을 DNA 즉 DNA 메칠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있고 이 일부들이 이게 염색체고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실패와 같은 데에 이 DNA 두 가닥이 감겨 있는데 이 실패가 히스톤이고 그 다음에 이 DNA와 히스톤을 합쳐서 유크리오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색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은 이 부분이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두 가닥이 DNA가 실패와 같은데 히스톤에서 감겨 있는데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을 제1 창고문이 닫힌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실패로부터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는 제1 창고문이 열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DNA 두 가닥이 있으면 여기에 이게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있고 또 이런 유전자에는 메칠기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메칠기가 안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제2 창고문이 열린 상태라고 하고 이와 같이 메칠기가 붙어 있는 이 유전자를 제2 창고문이 닫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문은 각각 열리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개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즉 두 개의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열쇠로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의 이중문이 여닫는 것은 건강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건강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또 메칠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세칠기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할 텐데 어떻든 여기에 건강유지 유전자가 위치하는 부위에서 제1창고문 이 제1창고문을 과학적 용어로는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스톤에 아세칠기가 붙으면 즉 온되면은 이 문이 열리고 제2창고문에서 메칠기가 제거가 되면은 오프되면은 문이 열리고 따라서 건강유지 유전자는 발현이 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유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제1창고문 즉 히스톤에 아세칠기가 붙으면 문이 열리고 제2 문이 나오는데 이 제2문에서 메칠기가 제거되면은 제거되어 문이 열리면은 질병 유발 유전자는 발현이 되고 따라서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지금 여기에 암 유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1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1 창고문에 만약에 아세칠기가 붙으면 제2
창고 문이 열리고 제2창고가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이 제2창고 문에 며칠기가 없으면 제거가 되면은 이 유전자, 암 유발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암 유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제1창고에 갇혀 있고 이 제1창고의 문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이 문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창고가 나오고 이 제2창고 문에 이번에 메칠기가 붙으면은 이 문이 열리지 않고 따라서 암 유발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아서 암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건강 유지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 건강 유지 유전자는 제1창고에 갇혀 있고 그리고 제1창고 이 문에 아세틸기가 여기에 붙으면은 제1창고가 열리고 제2창고가 나오는데 이때 이 제2창고의 문에 메칠기를 떨어뜨리면 제거하면은 이 건강 유지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유지 유전자가 있고 제1창고가 있고 제1창고의 문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제2창고 문이 열리고 이 제2창고 문에 메칠기를 붙이면은 이 건강유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서 건강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